오전 8시경 반려견과 공원 산책에 나섰던 남성은 반려견이 이끄는 대로 따라 걸었습니다. 얼마 안 가 바퀴가 달린 커다란 하키 가방 앞에 반려견이 멈췄을 때 남성은 누군가 쓰레기를 그냥 버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본 하키 가방의 아랫부분은 짙게 젖어 있었고 핏물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반려견은 가방의 냄새를 맡으며 흥분하기 시작했고 남성은 동물 사체일 거라 생각하며 지퍼를 열었을 때 바로 911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즉시 폴리스 라인을 쳤습니다. 하키 가방 안에는 작은 금발 여성의 시신이 들어 있었고 한눈에 보기에도 많은 자상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 시신을 특정할 만한 단서는 없었지만 범인이 가방을 끌고 오면서 남긴 혈흔은 800m 떨어진 고급 주택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고 경찰이 안으로 진입했을 때 가방 속 여성은 집에서 살해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거실 바닥은 이미 피 흐르는 가방이 끌려간 자국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핏자국은 집의 지하실로 이어졌고 지하실은 피 웅덩이가 생길 만큼 처참했습니다. 사방에 피가 튀어 있었고 바닥엔 흉기로 보이는 피 묻은 칼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한창 집안을 수색할 때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과 마주한 사람은 이제 막 잠에서 깬 듯 잠옷을 입고 눈을 비비는 13살의 어린 소년이었고 이 집의 둘째 아들이라 했습니다. 이 집은 부모와 10대의 두 아들이 거주하는 4인 가정이고 아버지와 형은 여행 중이었습니다. 51살의 어머니 오르솔리아 갈은 어젯밤 맨하튼에 가서 아직 귀가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으며 잠결에는 어떤 소리도 못 들었다고 했습니다. 가방 사진을 보여주자 소녀는 전에 사용하던 것인데 공원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에 놀란 듯 보였습니다. 아들의 하키 가방에서 죽은 채 발견됐기 때문에 소년을 체포해 경찰서까지 데려갔지만 어떤 혐의도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13살의 어린 아들은 그저 엄마를 잃은 가엾은 소년이었습니다. 아들이 진술을 바탕으로 어머니의 전날 행적부터 쫓기 시작했습니다. 갈은 어젯밤 맨하튼에서 친구들과 오페라를 관람한 후 기차를 타고 퀸즈로 돌아왔습니다. 11시 20분경 마을의 술집에 들러 간단히 술과 안주를 먹은 후 집으로 향했습니다. 술집의 매니저는 갈을 기억하며 매우 상냥하고 좋은 사람이었고 어젯밤도 특별할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겁을 먹었다든지 당황해하는 모습은 없었다고 기억했습니다. 1시간 정도 머물다 12시 20분쯤 바에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술집에서 집까지는 10분 정도 거리로 늦어도 새벽 12시 40분쯤엔 집에 돌아왔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들은 이미 잠자리에 들어 어머니의 귀가 여부를 알지 못했습니다. 부검으로 확인한 갈의 사인은 여러 군데 칼에 찔렸고 그중 목에 입은 자상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녀의 몸엔 최소 58개의 칼에 찔린 상처가 보였습니다. 집의 창문이나 현관문은 강제로 침입한 흔적은 안 보였기에 갈이 문을 열어줬거나 이 집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으로 의심했습니다. 이웃들은 간밤에 수상한 사람이라든지 개 짖는 소리나 비명도 못 들었다고 했습니다. 시신은 외출복을 입고 있던 터라 갈이 집에 도착해 머지않아 범인과 마주했고 살해당했을 것입니다. 비면식범이라면 시신을 유기할 필요도 60회 가까이 칼을 휘두를 이유도 설명할 수 없기에 면식범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갈의 휴대전화에서 통화 내역을 보자 금요일에 3명의 남자와 연락한 사실이 있었지만 단순히 지인인 것으로 확인됐고 의심할 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갈의 집을 수색했던 경찰은 냉장고에 붙여진 메모를 떠올렸습니다. 포스트잇엔 새로운 수리공을 구하시오 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이 마을에 설치된 CCTV를 확인했을 때 수상한 인물을 포착합니다. 16일 새벽 4시 반쯤 커다란 가방을 끌고 가는 사람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가방이 발견된 공원으로 향하는 거리였습니다. 남편과 큰아들은 여행에서 급히 돌아왔고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내와 엄마를 잃은 슬픔에 비통해했습니다. 가족과 이웃의 CCTV 속 인물을 아는지 물었지만
식별하기가 어려웠고 그들에게선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장기화될까 걱정한 경찰은 사건을 오픈해 제보를 받는다는 전단을 마을 곳곳에 붙였습니다. 4월 19일 가래 집 앞에 정차해 있던 경찰차에 손에 붕대를 감은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곤 자신이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백해옵니다. 이 남자는 이미 경찰이 알고 있던 얼굴입니다. 몇 달 전 커피숍에서 업무방해로 신고당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커피를 주문한 다음 메모지에 구애하는 메모를 적어 여자들에게 건넸습니다. 몇 명은 이를 무시했지만 몇 명은 그를 피해 카페를 떠났습니다. 남자는 이전에도 카페의 여직원 2명에게 청혼한 적이 있었으며 거절하자 괜히 시비를 걸어 다툼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경찰서로 연행된 남자는 44살의 데이비드 베놀라라는 멕시코 출신의 이민자였습니다. 그는 21년 전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해 멕시코에서 이주해 왔고 결혼해 2자녀를 두었지만 당시 아내와 별거 중으로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그가 유튜브에 저장해 놓은 동영상들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 일어난 다양한 강간, 칼부림 사고와 여성 범죄와 관련된 많은 영상을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를 꿰는 방법과 여성 심리에 관한 목록들과 여성 혐오적인 내용 이것도 많았습니다. 그날 데이비드는 경범죄로 가볍게 풀려났습니다. 그런 그가 가래 시신이 발견된 지 사흘 만에 자수해온 것입니다. 데이비드는 가래 집에서 2년간 수리공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가래 집 냉장고에 붙은 수리공을 다시 뽑으라는 메모도 그가 써붙인 것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가래 연락처에 있던 한 명으로 그녀의 페이스북에 2019년부터 호감을 표시하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경찰의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 중 한 명이기도 했지만 그가 이렇게 자수해 오리라곤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래게 칼을 휘두르며 생긴 상처로 다음 날인 17일에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의 아파트 쓰레기통에선 가래 피가 묻은 데이비드의 셔츠와 부츠를 압수했습니다. 그는 2020년부터 갈과 2달 전까지 내연관계였다고 말합니다. 2년 동안 만남과 이별을 반복했지만 4월 초 갈은 완전한 이별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헤어지고 얼마 뒤 데이비드가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살인이 일어난 그 밤 데이비드는 갈에게 따져 물었고 갈은 자신은 에이즈가 아니라며 감염시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끝난 사이니 집에서 나가라 말했지만 데이비드는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국 갈은 잠든 아들이 깨지 않도록 지하실로 이끌었고 그 안에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격앙된 데이비드를 보며 두려움을 느낀 갈은 칼을 찾았고 자신을 보호하려 했지만 오히려 데이비드의 화만 더 돋웠습니다.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데이비드는 그대로 칼을 뺐고 목을 찌르며 끝내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미친 듯 분을 토해낸 후 구석에 있던 하키 가방을 열어 갈의 시신을 밀어 넣었습니다. 새벽녘 조용한 거리를 걸어 그렇게 집에서 1km도 안 되는 공원에 유기하고 달아났습니다. 재판에서 그는 그날 밤 지하실에서 대화 도중 갈이 걸려온 전화를 받고 다른 남자와 통화하는 것에 분노가 치밀었다고 했습니다. 갈에게는 자신 말고도 만나는 남자가 여럿 있다며 지난 2년간 갈의 남자 문제로 헤어짐을 반복했음에도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그녀에게 이용만 당한 것이라며 억울하다고 합니다. 흉기 또한 갈의 집 지하실에 있던 것으로 갈이 먼저 잡아 휘둘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그에게 아들이 위층에서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어머니는 끔찍하게 생명을 잃었다며 2자녀에게서 어머니를 빼앗아간 것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발적 살인이 인정돼 2급 살인으로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